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127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임금 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 누구죠? 고종 말씀하시죠? 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좀 무력하고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예. 약간 애잔한 느낌도 좀 있고요. 예. 예. 좀 무능하고 힘없는 군주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좀 줏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좀 강인한 인상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나 고뇌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네, 그랬겠죠. 아무래도 자기 때에서 이 왕조가 끝난다는 그런 걸 어떻게 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고뇌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왕조라는 것도 이제 사람의 생로병사하고 비슷해갖고 네. 몇백 년 지나면 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예. 부조하니 뭐 이런 모순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냥 고종한테 이렇게 책임을 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마지막인데 그래 왕으로서 좀 몸부림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동안의 그 고종 황제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연구도 최근에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한 왕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뭐 사실은 이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정말 한심하잖아요. 무기력하고 우리 네. 그 어쨌든 조상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예. 고종 임금이 뭐 나름 뭐 역할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뭐 그런 단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하려고 이제 오늘 왔는데요. 그 뭐 이 1990년대 초에 사실 이윤상이라는 그런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소장학자인데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려고 네. 그 당시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죠? 지금 보면 한국중앙연구원.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거기 도서관 소장의 장서각 그 도서를 열람 중에 이 뭐 박사 논문이니까 다른 그 관련하긴 하지만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이게 발견을 하는데 제국 ing문사 비보 장정이라고 적힌 규정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스승인데 이태진 서울대 교수한테 네. 이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이태진 선생이 전공이 이제 대한제국기 그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니까 맞춤으로 이제 갖다 드린 거죠. 제국 ing문사 비보장정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어렵죠. 네. 일단 제목이 너무 어려운데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사 혹은 뭐 비밀 첩보기관과 관련된 규정이다. 뭐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죠. 비밀 정보기관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네. 그 당시 처음 확인된 자료였나요? 그 소장은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누가 들춰보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고급 자료인데 표지가 비단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고급 당나무 종이로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종 황제가 이제 열람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람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을 했던 거죠. 이게 정보기관을 이제 생각하면 저희는 국정원을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정보기관이 고종 황제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1902년 6월에 이제 고종이 만든 규정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규정집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1조가 본사는 제국 ing문사로 칭하고 사무소를 한성중앙, 그러니까 경성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따지면 서울이죠. 중앙에 둔다라는 게 이제 1조입니다. 그리고 총 23개조, 그다음에 32쪽으로 묶였는데요. 이 제국 ing문사라는 건 이제 황제 직속으로 설립이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9조하고 10조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본사의 비밀스러운 보고, 그러니까 비보라고 하는데요. 그걸 황제한테 보고할 때는 묵서를 쓰지 말고 화학 비사법으로 정서를 해서 비밀리에 그 황제가 친히 볼 수 있게끔 편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이제 제 구조였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묵서로 쓰지 말고 화학 비사법으로 쓰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정보 보고 이제 황제한테 할 때는 먹글씨로 이렇게 붓글씨로 쓰지 말고 예. 그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왜 그 나오잖아요. 특수 뭐 화학 제품을 네, 이렇게 비춰봐야 뭐 써야 비칠 수 있는 글씨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나와갖고 그래서 그 글씨로 비밀을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만 보면 엄청 이렇게 비밀스러운 아주 그 고급 정보를 보고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블로그에 이제 기사 우리 저 인터넷 기사도 나오고 우리 신문 기사도 이제 제가 썼는데 봉투를 보면은 그 봉투가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황실문양 오얏꽃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성총보좌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성총보좌라는 게 이제 황제를
이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 글귀를 적은 전용 도장 뭐 이런 걸 이제 봉투에 찍는다. 그게 제10조고요.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건데 오약꽃이 왜 오약꽃을 했을까요? 이 조선 왕실을 보통 이게 이씨 얘기할 때 오약꽃 이렇게 상징을 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네. 오얀이니까는 그렇죠. 예, 이제 어쨌든 이 씨를 의미하는 데서 이제 오약꽃을 쓴 건데 그게 조선 왕실의 뭐 상징 꽃이었다 그러는 거죠. 네. 이게 봉투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만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급 기밀 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자체가 되게 비밀스럽고 되게 중요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조직원은 좀 얼마나 됐나요? 이 요즘에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사람의 직책이 동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책임자인데 네. 이분은 특별히 이제 황실이 신임하는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총 그 조직원은 6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1명이면 이걸 많다고 봐야 되나요? 적다고 봐야 되나요? 뭐 서울 전 지역하고 지방도시까지 정보망을 마련했다. 그리고 주요 포스트만 뒀다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적정한 숫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팔도에는 도시가 있으니까 아마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해외 지부까지 뒀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외도 정보원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도 뭐 국정원 같은 경우는 해외 정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본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 나가사키 이런 데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리슨 그때는 리슨 이제 러시아 쪽이었으니까 네. 그런 데까지 이제 통신을 파견했다라는 게 이제 제 15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종이 진짜 그야말로 야심찬 어떤 정보 조직을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지를 보면 서울하고 지방의 정보 활동 범위를 굉장히 구분지어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서울을 보면 정부의 고관대작, 그다음에 각 군영의 장관,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이고 뭐 헤어지고 이런 동선까지 파악을 했다는 거고 네. 승진이라든가 임용 대상의 관리 심사에 필요한 어떤 전과 기록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의 의심스러운 행적, 뭐 은폐한 가리고 은폐한 상황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하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거의 뭐 큰 죄를 졌던 그런 나라의 네. 큰 죄를 졌던 그런 사람의 가족 동정, 그다음에 서신 왕래 유무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정보 조직에서 하는 일이 고관대작과 각 군부의 동향과 동선까지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단을 뿌리거나 그 유언비어를 뿌려갖고 이제 민심을 선동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음모를 획책하는 불평하는 당, 그다음에 그 모래배, 한산배라는 게 이제 어떤 한량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냥 떠들어다니는 백수건달 뭐 이 정도 되길 거고 국가 기밀을 뭐 외국인한테 팔아먹는 뭐 이런 넘기는 첩보의 대상 이런 사람도 첩보의 대상인 거고 네. 그다음에 기독교인이나 그 천주교인 동태 이런 것도 이제 관심거리였던 거죠. 들어보니까 엄청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 활동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찰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수령 이런 사람들 동정까지 이제 보고 대상이 된 거고 양민을 괴롭히는 자라든지 이 조정의 명령을 사칭해 갖고 재물을 빼앗는 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다. 그리고 중요한 네. 건 이제 정감록이라든가 남조선 이 남조선이니까 지금의 남조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학 농민군 중에서도 이제 김계남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김계남 장군이 그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새 왕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예. 조선의 남쪽에 있다 그래갖고 남조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걸 칭해가지고 요사스러운 말을 지어내는 자, 그 다음에 도적대의 이합 집산 이런 것도 이제 채탐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해외도 통신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예. 해외에서 정보원들의 역할이나 임무는 어떤 거였나요? 예, 그 당시에 파견국의 정세, 그 다음에 한국 정책, 대한국 정책이죠. 그런 네. 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각국의 국회에서 무슨 법이 이제 의결이 되고 하는지 그런 상황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뭐 그런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파견국의 군함, 그다음에 육해군 장군의 진퇴 상황까지 꼬박꼬박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그 조선의 어떤 그 국사범이 해외에 망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서강범이나 옛날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뭐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의 국사범의 동향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수상한 음모가 포착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대한제국의 백성들 이런 동향도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엄청나네요. 이게 이 정보기관에서 저인망식이라 하나요? 아주 촘촘하게 정보를 수집을 했네요. 예, 근데 이제 그 규정집을 뜯어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정탐의 주된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면
일본인하고 일본 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일본의 정당 그다음에 난객이라는 게 뭐 떠돌이 일본 무사 이렇게 이제 개념이 되는데요. 그 수상한 자의 도착 소식 그다음에 일본 수비대와 헌병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왕래하는 상황까지 보고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중에서도 할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남의 밭에서 인삼을 캐가지고 몰래 찌는 그 증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런 사람들도 일본인들도 요 시찰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상인배 폭발물을 만들고 개인적인 어떤 그 주조기로 해갖고 뭐 돈을 찍어내고 뭐 이런 거 어떤 굉장히 경제 사범 네. 그다음에 각종 물품을 몰래 파는 행위 이런 것까지 아주 관심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지를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 그런 네.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뭐 자유민권을 빙자해서 황제의 전제 정치를 비방하며 민심을 선동하는 자도 사찰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뭔가 기시감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도 겪었죠. 악명 네. 높은 민간인 사찰. 지금 네. 표현을 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고종이 민간인 사찰에 그러면 뭐 원조격이 되는 건가요? 예, 뭐 이 규정을 보면 이제 뭐 자칫 인권 탄압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독립협회 같은 경우 옛날에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관민공동이라든가 만민공동 우리가 잘 배웠던 거기서 이제 주최했던 자유민권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일본 공사관의 어떤 공작에 따라서 네. 어떤 그 대한제국 황제정의 교란을 목적으로 일으켜졌다라는 연구가 또 약간 있거든요. 사실 독립협회 구성원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를 중심으로 일치 단계를 주장했던 부류가 있고 뭐 남궁옥, 윤초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권 쟁취를 우선해야 된다는 부류, 뭐 안경수, 정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데 이 안경수라는 사람이 사실 초대 독립협회장을 지냈는데요. 1894년 그 무렵부터 이미 일본 공사관에 포섭이 돼갖고 비밀리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 좀 들어보면 고종이 제국 인문사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가 이 친일파를 이용해서 국권을 탈취하는 일본의 야욕 자체를 좀 저지하려고 만든 기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의 규정집을 만든 건 분명한데 실제로 활동을 좀 했다 이런 증거가 남아 있나요? 이 정황은 있는데 사실 물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화학비사법이라는 걸 쓸 정도로 비밀 조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두는 게 오히려 웃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겠네요. 네. 그래도 아까 정황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황이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이 방증 자료를 얘기를 하는데요. 1907년 7월에 그 고종의 강제 퇴위 사건을 다룬 일본인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나라사키라는 사람인데 한국 정미 정변사 이런 게 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종이 그 일본인의 시각에 쓴 거죠. 네. 고종이 평소 내각의 친일 대신들을 의심해서 3, 4명의 밀정을 붙여가지고 모든 기밀을 탐지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 밀정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황제의 이른바 전제 정치라는 거는 실제로는 밀정 정치고 잡배 정치의 폐단에 빠진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그 밀정 정치, 잡배 정치 여기라고 말했는데 이 예. 밀정과 잡배라는 사람들이 곧 제국 인문사 요원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정보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각 내부의 어떤 친일파 대신들, 네. 뭐 그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제국의 고급 정보들이 일본 측이 아까 얘기했던 매수 공작 이런 거에 흘러나가 갖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국 인문사를 통해서 정보전을 뭐 펼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나라사키의 금방 책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이 환화는 조금 부족한 듯도 하거든요. 네. 또 다른 뭐 방증 자료가 있을까요? 예, 제국 인문사를 이제 직접 지칭하는 자료는 없는데 구체적인 방증 자료는 제법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가 있나요? 예, 연구가 사실 거의 없는데요. 이태진 선생이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하고 이제 기사 쓰기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몇 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또 히로부미 사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하고 이 사건 안중근 의사의 어떤 하얼빈 의거라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하고 제국 인문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하얼빈 의거와 제국 인문사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엄청 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유력한 추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사실 그 안중근 의사의 거사 3개월 후, 그러니까 1910년 1월 29일 날 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인 총영사가 오토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오토리 후지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국의 외무 대신 고무라한테 보낸 그
보고서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태왕제, 그러니까 태왕제가 고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이 퇴위를 했으니까 고종의 밀사를 자처하는 자가 2명이 왔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고종이 파견한 밀사 2명이 왔다 이런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 하면 보고죠. 그러니까 일본인 보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 37, 8세의 송선춘과 35, 6세의 조병한이다. 이 친구들은 경성 하얼빈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1월 17일 날 도착했다. 두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인 민회에 처음 나타났다. 두 사람은 그 고종 황제, 고종 태왕제의 칙명을 받들어 여순, 리순 감독에 있던 안흥칠, 그러니까 안흥칠은 안중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안중근을 구출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총영사가 얻은 정보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 밀정들이 네.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그 한국인 밀정들을 고용을 한 건데요. 이 일본 기관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일본 기관이죠. 정보의 질을 높이려고 하여튼 믿을 만한 한국인 밀정들을 대거 고용해서 고급 정보를 캐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총영사 오또리가 본국 외무대행실한테 보낸 이 보고서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보고서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사람의 밀사는 고종의 어세가 찍힌 비밀 어세가 찍힌 친서를 보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매우 구체적인 정보 보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송선춘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직책이 한국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고 일본어와 영어에 숙달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국 ing문사 요원들이란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특히 일본, 미국을 다녀왔다 이런 이 송선춘이라는 인물이 좀 눈길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국 ing문사에 해외 통신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송선춘이 한국 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사회에서 송선춘을 송주사라고 불렀다는 거거든요. 송주사는 그 공무원 직급에 주사를 붙인 건 것 같기도 하고요. 주사면 6급인가요? 7급인가요? 요즘에? 요새 6, 7급? 주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주무관이라고 주무관이라 6급 정도, 7급 정도 되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대한제국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되게 좀 중요한 거는 고종의 비밀 어세가 찍힌 밀서를 들고 왔다는 거니까 혹시 이게 제국 ing문사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 진짜 고종의 밀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사회에서 처음에는 믿질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두 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탐색을 했다라고 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격동기잖아요. 네. 그 시절에 누구를 함부로 믿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정보, 역정보, 그다음에 관계, 반관계 이런 게 이제 난무했을 건데 네. 뭐 누군가를 쉽게 믿을 처지는 아니었던 거겠죠. 이 오또리 보고서를 보면 이 처음에 한 달이 넘어선 후에야 믿어졌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송주사라고 불렀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종은 왜 이 두 사람을 밀사로 보냈을까요? 이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 감옥에 갇힌 안중근의 모금 운동을 독려하고 재판을 도우려고 러시아행을 결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고종이 안중근 의사를 도우려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거기 이제 보고서에 또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송선춘, 조병한 등 두 사람은 결코 가짜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전에도 고종은 자기 내탕금을 써서 내탕금이라는 게 사실 그 이 황실의 어떤 개인 금고잖아요. 그걸 써서 밀사들을 러시아에 보냈다. 뭐 이용익이라든가 이상훈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밀사였다. 뭐 이런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반일 운동의 총지휘자로 고종 황제를 지목을 합니다. 예. 이 한인 밀정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베일리의 본원 그러니까 반일이죠. 네. 일본을 배척하는 거에 으뜸, 근본, 수괴 이런 거는 한국 황제다, 고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일 운동의 총책임자가 고종 황제였다 이렇게 이 보고서를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 작년 하얼빈에서의 흉변, 그건 일본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일어났던 안중근에서의 거사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 고종 궁정 그러니까 고종에서부터 선동되어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보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자체가 고종 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정재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정재관이란 인물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같네요.
예, 그 이태진 교수하고 통화를 해보고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나름 추정한 연구인데 이 그 1910년에 1월 8일 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의거가 있는지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소네 아라스케라는 통감이 이 한국 통감이죠. 외무 대신 고무라한테 역시 보낸 극비 문서를 인용하는데 그 극비 문서의 이름이 흉행자 및 흉행 혐의자 보고서거든요. 흉행자는 뭐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뭐 우리야 뭐 안중근 의사 의거라 그러고 뭐 거사라 그러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뭐 테러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건 이제 흉행행이라는데 흉한 행위라는 얘기죠. 흉한 행위. 그래서 우리는 흉행이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의거라고 해야 되는 거죠. 거사 의거라고 해야죠. 네. 일단 그러면 손에 아라스케 통감이 일본 내무성이 보낸 극비 문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왜 하얼빈 의거와 이 정재관이라는 인물을 연결시켰나요? 예, 그 문서에 보면은 극비 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기 보름 전 정도인 1909년 10월 10일 날 한국인이 경영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대동공보사 건물에 9명이 모인다. 대동공보사 직원 6명하고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의사 3명이 이제 모인다 그러는 거고 그 대동공보사 직원 6명 중에 대동공보사 주필 정재관이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9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단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으면서 이제 이때 이토를 죽일 황금 같은 찬스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나눴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이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손들고 나서게 된 그런 케이스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정재관이라는 인물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네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또 이제 보고서가 계속 일본 사람들이 네, 보고서를 네. 계속 하는데 하얼빈 의거의 한 달 반 뒤, 그러니까 12월 7일이죠. 근데 일본 관동 도독부 육군 참모장인데 호시노 긴코가 뭐 보낸 정보 보고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하얼빈 의거의 주동자, 하얼빈 흉행의 주동자, 의거죠. 주동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어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전 시종무관 정재관이다. 정재관은 하와이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항일 단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고 1908년 3월 스티븐슨 암살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이기도 하다. 이런 그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하얼빈 의거의 배우자가 정재관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호시노 보고서 보면 한술 더 뜨는데 정재관은 그 하얼빈 의거 약 2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 그 신한민보인데요. 거기에 한국인이 이토 히로부미 공을 권총으로 겨누는 사파를 쉽게 했다. 정재관은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경성을 거쳐 서울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안중근 등 뜻을 같이 하는 무리를 사주하여 하얼빈 사건을 감행하게 되었다.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하얼빈의 한인들한테 서신을 보내 칭찬하고 곧 하얼빈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런 그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것 같은데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었나요? 독립운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이분이 1902년에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1902년이라는 거가 예. 뭐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 몰라서 그렇지 그 스티븐슨 암살 의거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걸 보면 촉발시킨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티븐스 암살 사건 하면 정명훈 장인환 의사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하고도 연관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잖아요. 근데 네. 전형적인 친일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1908년 3월 21일 날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이제 그 현지 신문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이후에 한국에는 정말 유익한 일이 많았다라는 어떤 그런 망언을 일삼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는 법이 미국이 필리핀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농민들과 백성은 예전 정부, 그러니까 이게 조선 왕조죠. 예전 정부의 학대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고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되게 환영한다. 이런 기사를 싣고 그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네. 이 한인들이 이걸 보고 엄청 화가 났겠어요. 예, 당시에 정재관이 이제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양대 한일 운동 단체가 있는데 공립협회하고 대동 보국 회의가 있는데 그런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이 스티븐스의 망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단 4명을 뽑아요. 그러면서 스티븐스를 만나러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해명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해라. 스티븐스한테. 네가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럼 우리가 받아주겠다. 용서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지만 스티븐스가 물론 정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을 거겠죠. 더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이완용 같은 충신하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관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국의 엄청난 행복이고 아이고, 동양에는 네. 큰 다행 아니냐. 그리고 너네 고종이 덕을 잃고 백성이 어리석어도 독립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네가 일본한테 강탈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러시아한테 뺏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점점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제관이 스티븐스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스티븐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니까 예. 다른 그 세 사람이 와르르 몰려갖고 의자로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 스티븐스 얼굴이 이제 유혈이 낭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만약 스티븐스가 거기서 부드럽게 좀 대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스티븐스를 그렇게 해갖고 집단 구태한 어떤 대표단이 돌아와갖고 사건의 전말을 또 공동회의에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거기 증폭이 돼갖고 그 다음 날 23일 날 오전 9시 반에 이 장윤환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이제 사살하게 되는 그런 예.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살 다음 날 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암살의 공모는 이 성스러운 전쟁에 신명을 바쳐서 모든 일본인을 근절하라는 의병 선언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의 의병 선언인 거죠. 이와 같은 의병 선언을 미국에서 처음 지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정제관이다. 라고 이제 이 현지 신문에 나온다는 거죠.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스티븐스 암살 의거에 정제관이라는 인물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근데 이 정제관이라는 사람이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극동 지역의 독립운동 사업을 추진하라는 중책을 맡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블라디보스토크 대동공보사의 주필로 네. 있으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같이 기획했다. 이런 이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 정보에 따르면 정제관이 고종의 시종무관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아까 거의 12월 7일자 1909년이죠. 일본 측 보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제관은 한국의 시종무관을 지냈고 네. 경성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안중근의 거사를 사주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종무관이 사실 뭐예요? 이게 이제 뭐 말 그대로 풀어보면 따라다니는 무관 그러면 호위무사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이 정제관이 대한제국의 전직 시종무관이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고종이 경호를 담당했던 뭐 최측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예. 약간 유의하라 그랬는데 정제관이 하와이로 이주한 해가 1902년이라 그랬거든요. 예. 뭐가 떠오르시죠? 글쎄요. 이 제국인문사가 출범한 게 1902년이라고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인문사가 뭐예요? 그게 통신사를 가장해 갖고 이 비밀리에 창설한 그 정보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연도를 딱 맞춰봤을 때는 정제관이라는 인물이 제국인문사의 해통신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짝짝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다. 이태진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정제관 선생이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기 한 2개월 전에 이제 아까 신문에 뭐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서울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서울에서 고종을 만나서 그렇다면은 뭐 비밀 지령이라든가 뭐 명령을 받아서 뭐 갔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서울 체류 중에 그 황제의 밀명을 받은 게 아니냐. 호위무사였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고종은 마냥 뭐 무능한 군주로 이렇게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거사 후에 이제 공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병을 총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이 판사가 물어보니까 네. 김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김두성으로부터 청국과 러시아 부군의 의병사령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이 김두성이라는 인물은 누군가요? 그러면 그 학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고 실존 인물이라고는 뭐 유인석 의병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어떤 사람 연구를 보니까 그 김두성이 바로 고종 황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두성이 고종 황제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샹하이 주재 러시아 상무관인데 고이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보면 그 러시아 한인 단체 총대장은 고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애국지사들이 고종 황제 암호로 김두성이라는 가명을 썼을 가능성
이런 걸 이제 제기한 거죠. 그래도 뭔가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럴 듯해요. 그 논문이니까 아무래도 뭐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신 분이라 뭐 이렇게 허투루 주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김두성 한문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 황금빛이잖아요. 쇠금이잖아요. 성이요. 쇠금, 예. 그죠? 그리고 북극성, 두성이라는 거죠. 이 아, 북극성이라는 건 군주를 칭한다.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논어 위정편에 있다는 건데 뭐냐면 덕으로 정치하는 것은 북극성이 자기 위치를 잡고 못 별들이 그것을 에워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북극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군주를 얘기를 하고 네. 중성은 신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대한의군 총대장 고종 황제의 부하로 청국과 러시아 부군의 의병사령관 직분을 명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듯한 추론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논문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쭉 보면 물론 이제 확실한 근거, 뭐 기록에 따지는 뭐 확증은 없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고종과 제국 ing문사,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그리고 뭐 정제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 하여튼 밀접한 친연 관계가 느껴지는 대목. 아까 얘기했던 김두성까지 이렇게 보면 뭐 연도수도 맞고 예, 굉장히 그 친연 관계가 느껴지는 그런 건데 아직 확실한 뭐 증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게 좀 더 이제 활발한 연구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흥미로운 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예.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